우리 몸이 충분히 수면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회복됩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마인드셋을 하셔라. 나는 오늘 꼭 잠이 들어야 돼가 아니라 그냥 침대에 누워서 자율신경 실조증이 생기면 왜 불면증이 생기나요? 자율신경 실조증에서 불면증은 아주 뚜렷하게 잘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이게 생기는 이유는 아주 명확한데 우리 몸이 밤이 되었는데도 신경계는 아직도 각성, 비상 모드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원래 낮에는 깨어있고 밤에는 쉬도록 만드는 자동 조절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율신경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낮에는 에너지를 내고 일을 하기 위해서 교감신경이 적당히 활성화돼야 됩니다. 밤이 되면은 부교감신경이 올라오면서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체온도 내려가고 몸이 이완되고 자연스럽게 잠이 들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그런데 자율신경 실조증이 생기면 이 스위치 전환이 잘 안 됩니다. 스트레스와 과로, 불안이 오래 지속되면 교감신경이 계속 켜진 채로 고정되고 밤이 됐는데도 몸은 여전히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은 답답하고 근육은 풀리지 않고 머리는 계속 돌아갑니다. 몸은 침대에 누워있는데 신경계는 아직도 지금 아직 위험하다,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하는 표현을 보면은 또르 피곤한데 잠이 안 와요. 눈을 감고 있는데도 뇌가 안 꺼지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잠으로 들어가게 하는 신경 스위치가 고장났다고 할 수 있죠. 결국 불면증은 따로 떨어진 별개의 병이 아니라 자율신경계가 밤에도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수면으로 나타난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면증을 해결하려면 단순히 수면제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낮과 밤의 리듬을 다시 바로잡고 과민해진 신경계를 조율하도록 접근하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불안, 분노, 수면 장애가 반복되는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은 무엇인가요? 불안, 분노, 수면장애, 이것들을 각각 보면 전혀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이 세 가지를 볼 때 공통된 패턴이 하나 보입니다. 우리 뇌와 자율신경계가 과민해져서 과도한 각성 상태에 있는 겁니다. 분노, 불안, 불면이 반복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일상에서 받는 그 스트레스로 인해 교감신경이 계속 항진되고 투쟁, 도피 반응이 유발되지만 그 에너지가 몸 밖으로 제대로 발산될 기회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교감신경과 HPA축이라는 신경 호르몬 시스템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이게 바로 투쟁, 도피 반응입니다. 싸우거나 도망갈 때 필요한 반응이라는 거죠. 위험을 감지했을 때 싸우거나 도망치기 위해서 심장은 빨라지고 호흡 빨라지고 근육은 긴장합니다. 감각도 예민해집니다. 잠은 멀어집니다. 반대로 소화나 면역, 회복 같은 기능은 뒤로 밀려납니다. 당장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반응들은 원래 생존을 위해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문제는 이런 반응이 꺼지지 않을 때인데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안전하지 않다라는 신호가 계속 들어오는 상태인 거고, 분노는 위협에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에너지가 몸 안에 쌓여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면 장애는 밤이 됐는데도 이 경계 모드가 내려오지 못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생긴 게 아니라 위험에 대비하는 신경계의 반응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로 그렇게 위험한 환경에 살고 있어서 분노나 불안이나 불면이 나타나는 걸까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현대 사회는 과거보다 이런 물리적인 생명의 위협은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불안이나 분노나 불면은 훨씬 더 흔해졌습니다. 스트레스 자극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겠고, 현대인의 생활 양식에서 이런 스트레스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몸에 남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업무에 대한 압박, 인간관계, 성과에 대한 경제, 남들과의 비교, 미래에 대한 불안 같은 자극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 신경계를 자극합니다. 우리 몸은 그럴 때마다 투쟁, 도피 반응을 일으켜서 근육에 힘을 주고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고 호흡을 가쁘게 만듭니다. 싸우거나 도망칠 준비를 하는 거죠. 이런 반응이 지금이 원시시대라면은 생존에 도움이 되었겠지만 현대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사에게 막 혼나고 있어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근육이 긴장되고 우리 몸이 당장 싸우거나 도망쳐라 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상사를 때려 눕힐 수도 없고 회사에서 뛰쳐나가서 도망을 갈 수도 없습니다. 결국 몸은 계속 긴장 상태로 남게 되고 그 에너지는 쌓이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공통된 습관을 보면은 아주 비슷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그 긴장을 풀어줄 출구가 없습니다. 몸은 긴장한 채 가만히 앉아있고 감정은 눌러두고 머리로만 버팁니다. 여기에 스마트폰, 카페인, 야근, 야식 같은 각성 자극을 더 얹으면서 신경계를 더 깨운 채로 하루를 끝냅니다. 이렇게 살면은 우리 뇌와 자율신경계는 아직도 위험하다,
라는 판단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자, 이를 개선하려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까요?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과도한 자극들을 줄이고 내 몸에 나타나는 스트레스 반응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현재 내가 위험하지 않다는 신호를 스스로에게 지속적으로 주는 겁니다. 명상이나 호흡 훈련을 통한 이완 방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스트레스 사건이 자꾸 생각이 나고 화가 나고 막 불안하고 내 몸이 마치 생존의 위협을 받는 것처럼 예민해지는 반응을 보일 때 지금 그렇게 위험한 상황 아니야, 괜찮아, 그냥 편하게 있으면 돼 하는 신호를 주는 거죠. 이런 신호를 주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명상과 호흡 훈련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이런 스트레스 반응들은 우리 몸이 싸우거나 도망가는 등의 활동을 하는데 적합하도록 변화를 주는 거라 했죠. 즉 뇌와 자율신경계에서는 몸을 쓰라고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는 건데 현대인들의 신체 활동량은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운동은 스트레스를 받아 투쟁 도피 반응을 유발해서 긴장된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발산시키는 가장 중요한 활동입니다. 운동 중에서도 유산소 운동 중에서도 중저강도의 유산소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숨이 약간 차지만 운동을 지속하는데 무리가 없는 정도 강도로 주 3회 정도 운동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불면증 없이 좋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불면증을 겪는 현대인들이 정말 많죠. 불면증은 자율신경계와 우리 몸의 생체 시계인 일주기 리듬이라고 하는 게 동시에 흔들린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낮에는 교감신경이 적절히 활성화돼서 적당한 텐션을 올리고 활동을 돕습니다. 밤이 되면 부교감신경이 우세해지면서 몸과 뇌를 이완시키고 자연스럽게 잠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와 긴장이 만성화되면 밤이 되어도 교감신경의 각성이 잘 꺼지지 않습니다. 몸은 침대에 누워있는데 신경계는 여전히 경계 모드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또 하나의 축이 바로 1주기 리듬입니다. 우리 몸에는 24시간의 주기로 작동하는 생체 시계가 있고 그 중심에 뇌에서 시교차 상액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시교차 상액은 우리 몸의 시계 역할을 하면서 수면과 각성, 체온 변화, 호르몬 분비, 자율신경계의 하루 리듬을 총괄 지휘합니다. 이 24시간 주기로 반복되는 생체 리듬을 1주기 리듬이라고 합니다. 우리 내부에 있는 시계인 시교차 상액이 외부의 시간과 동기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신호가 바로 빛, 아침에 햇볕을 받으면 망막을 통해 들어온 빛은 이제 낮이 시작됐다라는 신호를 전달하고 반대로 저녁에 빛 자극이 줄어들면 멜라토닌 분비가 증가하면서 몸은 밤이라는 것을 인지합니다. 문제는 현대인의 생활 방식이 이런 신호를 지속적으로 교란시킨다는 점입니다. 늦은 밤까지 스마트폰, 태블릿, TV 같은 강한 인공 조명에 노출됩니다. 잠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이 매일 달라지고 불규칙하면서 주중과 주말의 수면 패턴이 크게 어긋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우리 시교차 상액은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밤이 되어도 교감신경이 꺼지지 않고 코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지속되며 부교감신경이 우세해져야 할 시간에 몸은 여전히 각성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관계가 일방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율신경계 이상이 불면증을 만들기도 하지만 불규칙한 수면 자체가 다시 자율신경계를 더 망가뜨립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다음날 피로와 예민함이 커지고 스트레스에 더 취약해지면서 그날 밤은 다시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불면증은 점점 고착화됩니다. 결국 불면증 회복의 핵심은 자율신경계와 일주기 리듬을 다시 조절하여 정상 작동하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생활 수칙들을 수면 위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감기에 안 걸리려면 손을 잘 씻고 위생을 지켜야 하듯이 수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고 우리 몸이 언제 깨어있고 언제 쉬어야 하는지를 다시 학습시키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수면에 대한 강박 내려놓기. 불면증이 심한 분들은 잠을 못 자는 것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부터 오늘은 꼭 일찍 잠이 자야 돼 하는 강박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문제는 이런 강박은 우리 몸을 더 긴장시키고 각성시킨다는 점입니다. 자려고 잠자리에 가기 전부터 오늘은 꼭 자야 돼 라는 전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가면은 벌써 긴장이 돼서 잠을 깨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잠을 잘 자려면 꼭 잠에 들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잠을 좀 못 자도 피로감을 느끼겠지만 우리 몸에 당장 치명적인 해가 생기거나 영구적인 손상이 생긴 건 아니거든요. 편안하게 눈만 감고 있어도 우리 몸이
충분히 수면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회복됩니다. 이거를 기억하고 편안한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마인드셋을 하셔라. 나는 오늘 꼭 잠이 들어야 돼가 아니라 나는 꼭 잠을 자러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침대에 누워서 쉬러 가는 거야. 잠에 빨리 들면은 물론 좋겠지만 잠에 못 들더라도 눈 감고 편안하게 몸을 이완하고만 있어도 충분한 휴식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려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고요. 늦어도 12시 이전에 자고 7시간 정도는 수면을 취해야 됩니다. 특히 주말에도 평일과 동일한 시간에 일어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일주기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평일에 워낙 피곤하니까 주말에 밀린 잠을 몰아서 늦게 일어나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그게 사실 피로를 풀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심화시킵니다. 왜냐면 식이요차 상액이 가장 싫어하는 게 기상시간이 바뀌는 거거든요. 주말에 늦잠을 자면은 순간적으로는 덜 피곤한 것 같아도 뇌의 입장에서는 주말이 지나서 월요일이 다시 됐을 때 갑자기 다른 시간대로 이동한 것 같이 혼란을 느끼고 이는 자율신경계와 신체 전반에 악영향을 줍니다. 이거를 사회적 시차라고 합니다. 마치 시차가 있는 외국에 여행 갔다 오면은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주말과 주중의 기상시간 차이가 이런 시차와 같은 피로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낮 시간에 충분한 활동을 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충분한 햇볕을 쬐는 겁니다. 해가 떠 있는 시간에는 햇볕을 충분히 보고 산책을 하는 등 신체 활동을 충분하게 할수록 좋습니다. 특히 야외 운동을 하는 게 햇볕을 충분히 받기에 좋겠죠. 이런 활동과 햇볕은 일주기 리듬을 조절하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이것이 낮에 교감신경을 건강하게 쓰고 밤에 부교감신경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만드는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충분히 햇볕을 쬐면은 우리 생체 시계가 지금 낮이구나 라는 신호를 명확하게 받게 되고 그날 저녁부터는 멜라토닌 분비가 더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반대로 낮에 실내만 있고 빛 노출이 너무 적으면은 생체 시계가 낮과 밤을 구분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밤이 돼도 졸리지가 않은 거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에 적절한 활동이 있어야지 그게 밤의 수면 추진력으로 바뀝니다. 불면증이 심한 분일수록 밤에 잠을 너무 못 자서 낮에 피곤해서 그냥 누워만 있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밤을 더 망치는 선택이 됩니다. 낮에 활동을 늘리고 낮에 리듬을 먼저 세워야지 밤이 따라옵니다. 네 번째는 낮과 정반대로 해가 진 저녁 시간 이후로는 운동이나 강한 신체 활동이나 야식 등을 피해야 합니다. 활동도 정적인 활동을 위주로 하는 게 좋습니다. 해가 진 시간부터 밤에 잠이 들 때까지 우리 몸이 잘 시간임을 인지하도록 잠에 잘 들 수 있도록 준비한다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운동을 해서 몸을 피곤하게 하면은 잠이 잘 오겠지 하고 생각하셔서 야간에 격렬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격렬한 운동을 밤에 하는 거는 오히려 우리 몸이 교감신경을 더 항진시키게 만들고 깨어있게 만듭니다. 지금 활동할 때인가 보다 하는 신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운동은 해가 떠 있을 때 낮 시간에 하는 게 가장 좋고 늦어도 잠들기 한 4시간 전에는 운동을 마쳐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빛 자극 조절하기입니다. 해가 진 시간 이후에 저녁에는 강한 빛 자극을 줄일수록 좋습니다. 야간인데 강한 빛 자극이 망막을 통해 들어올 때 우리 몸은 낮과 밤의 혼란을 느끼고 수면에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밤낮이 바뀐 수면 장애를 일주기 리듬 수면 장애라고 하는데 일주기 리듬 수면 장애 환자들에게 저녁 시간 이후에 집에서도 선글라스를 착용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해가 진 시간 이후로는 집안의 조명을 다 끕니다. 형광등은 다 끄고 아니면 조도가 낮은 노란색 조명, 수면등 같은 것만 켜놓는 게 수면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녁 시간 이후에 TV나 스마트폰 등에서 나오는 불빛을 많이 보는 것도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강한 빛자극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전에는 디지털 기기의 빛자극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됩니다. 핸드폰에 요새 블루라이트 필터 기능 나오죠. 이런 필터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블루라이트 필터를 사용하더라도 야간의 핸드폰 사용량은 반드시 줄여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수면 전 이완 활동입니다. 수면 전에 여러 가지 이완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면증이 오래된 분들은 잠을 자야 한다라는 압박 때문에 침대에 누워서도 몸이 계속 긴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호흡은 가장 빠르게 접근 가능한 스위치입니다. 숨을 천천히 길게 내쉬는 호흡이 미주신경을 통해 부교감신경 톤을 올리고 심박의 과도한 각성을 낮춘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잠들기 전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런 심호흡을 통해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게 좋습니다.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거나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은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식사와 음료 조절입니다.
카페인과 알코올, 이 수면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카페인은 다들 잘 아실 거고요. 커피, 녹차, 홍차, 콜라 이런 데도 다 카페인이 들었기 때문에 잠들기 최소 6시간 전에는 섭취를 피해야 됩니다. 아예 안 마시면 가장 좋고, 그리고 과식은 소화 문제를 일으켜서 수면을 방해합니다. 또 야식도 일주기 리듬에 혼란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은 우리 몸이 지금 활동할 때인가 보다 라는 신호를 받기 때문에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고 잠들기 늦어도 3, 4시간 전에는 식사를 꼭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낮잠 조절입니다. 낮잠을 길게 자는 것은 밤 수면을 방해합니다. 낮잠을 자야 한다면 10분 이내로 제한하고 늦은 오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 잠을 워낙 못 자니까 피곤해서 낮잠을 자게 돼요 이러는데, 낮에 잠을 많이 자는 거는 잠을 보충하는 게 아니라 야간에 잘 잠을 땡겨오는 것이 됩니다. 불면증이 더 심해집니다. 특히나 늦은 오후에 낮잠 주무시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불면증은 스트레스와는 관련이 없나요? 스트레스가 반드시 불면증을 만드는 건 아니고, 스트레스를 처리하지 못한 신경계가 불면증을 만든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자체는 누구에게나 있죠. 이거를 피하거나 없앨 수도 없습니다. 문제는 스트레스가 왔을 때 우리 자율신경계가 투쟁 도피 반응을 올라왔다가 다시 회복 모드로 잘 내려오느냐, 아니면은 그 상태에 계속 고착되느냐입니다. 불면증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차이는 스트레스의 절대적인 양보다도 신경계가 다시 평소 상태로 회복하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많은 현대인들의 스트레스가 제대로 배출될 출구를 찾지 못함으로 쉽게 누적이 됩니다. 상사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다양한 일정, 성과를 내는 것에 대한 경쟁, 인간관계, 불안 같은 자극은 교감신경과 HPA축을 강하게 올리지만 우리는 실제로 싸우거나 도망가지 못하고 그저 참고 버티게 됩니다. 그러면 몸은 아직 상황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상태로 남게 됩니다. 이 상태가 하루 종일 누적되면은 밤이 돼도 우리 신경계는 일과가 끝나지 않았구나 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면증 환자들이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하루 종일 지쳐있는데 막상 자려고 누우면 더 또렷해져요. 몸은 피로한데 뇌와 자율신경계는 아직도 일하고 경계하는 모드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면증은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다기보다는 스트레스를 신경계 차원에서 정리하지 못한 결과라고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수면 위생, 일주기 리듬, 낮 시간의 충분한 활동과 빈 노출, 호흡과 이완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한 생활 습관일 뿐 아니라 뇌와 자율신경계에게 이제 하루가 끝났다라는 신호를 확실히 줄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주변에 늘 상존하고 피하려고 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밤에 나의 침실까지 끌고 갈지 아니면은 하루 안에 신경계가 정리하도록 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안할 때 명상을 하면 좋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불안감이 쌓일 때 신체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불안감을 낮출 수 있는 스스로의 방법을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고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것이 바로 호흡 훈련, 명상입니다. 명상이 스트레스가 많은 모든 현대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공황장애,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의 질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는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에 미국 의사협회 정신의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불안장애를 진단받은 27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8주간 명상 프로그램과 항우울제 효과를 비교한 임상시험을 보고했습니다. 136명에게는 명상을 시켰고 140명에게는 항우울제를 복용시켜 결과를 비교한 것이죠. 연구 결과 8주 후 명상을 시행한 군은 약물 치료와 거의 동일한 호전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인상적인 점은 약물 치료를 한 군은 약 78.6%의 환자에게서 부작용이 발생했고 8%의 환자가 부작용으로 치료를 중단해야 했는데, 명상을 한 그룹은 부작용으로 인한 탈락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명상이 항우울제와 비슷한 치료 효과를 보이는데 부작용은 더 적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서 할 수도 있고 부작용도 없다면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불안은 우리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감정입니다. 주로 미래에 대한 생각에서 나타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실제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불안이 내가 미래를 대비하고 조심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불안장애 환자분들은 과도하게 지속되는 생각, 불필요하게 지나친 걱정이란 것을 알면서도 이런 생각을 멈추기 힘들어 하십니다. 우울감이라는 것은 반대로 과거에 대한 생각입니다. 과거는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머릿속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과거에 대한 생각이 많아질수록 후회, 자책감, 억울함 같은 괴로운 감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신의학적으로 건강해지려면, 불안과 우울감을 줄이려면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을 줄이는 것이 정신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봅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대한 생각, 미래에 대한 생각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이제 그 생각 안 해 라고 틀어막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뇌에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생각이 자꾸 떠올라서 이걸 안 해야지 라고 애를 쓰지만, 애를 쓸수록 그 생각은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에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자, 지금부터 분홍색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한다면은, 제가 이 말을 하는 순간 저절로 머릿속에 분홍색 코끼리가 그려집니다.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를 괴롭히는 생각을 줄이려면 그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다른 일에 집중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명상이 현재 내 몸 상태에 집중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명상을 할 때 나의 몸 상태, 그 중에서도 호흡에 집중을 하게 하는데요. 이 호흡이라는 것이 바로 내가 집중하기 좋은 대상이 됩니다. 숨을 쉰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개입하지 않는 객관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불안이나 긴장, 분노 등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자꾸 떠오를 때 숨 쉬는 데에 집중을 하는 것은 부정적 생각을 자꾸 돌이켜 반복하는 것으로부터 주의를 돌리는 효과를 줍니다. 이를 인지적 전환이라고 합니다. 호흡과 명상을 통해서 긴장과 불안을 유발하는 생각으로부터 성공적으로 주의를 돌리고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니구나, 불안과 이로 인한 신체 증상들을 내가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자아 효능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그 자체로도 불안의 발생 빈도를 낮춥니다. 이전에는 무슨 일만 있으면 쉽게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고 불안이 생기는 것 자체가 걱정되고 불안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호흡 훈련과 명상을 통해서 이제 불안해도 괜찮아, 나는 불안해도 불안을 다스릴 수 있는 나만의 무기가 있어 라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공황장애 증상은 정확히 무엇이고 응급대처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우선 공황발작과 공황장애를 구분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공황발작은 급격한 불안, 공포와 함께 다양한 신체 증상이 동반되는 것을 말합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멎을 것 같은 느낌, 식은땀, 질식할 것 같은 느낌, 가슴 통증, 어지러움, 메스꺼움, 미칠 것 같은 느낌, 죽을 것 같은 공포 등인데요. 이런 발작적인 증상이 한 번 이상 나타나고, 이런 증상이 또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두려워하고 불안을 느끼는 것, 혹은 이런 증상이 유발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회피하려고 하게 되고 일상생활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 공황장애로 진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많은 곳에서 처음 공황발작이 나타난 이후에 사람 많은 곳 가는 게 너무 무서워서 못 가게 됐다, 피하게 됐다. 비행기에서 발작이 처음 나타난 이후에는 비행기가 무서워서 못 타게 됐다. 혹은 발작이 또 나타날까봐 항상 초조하고 불안한 상태다. 이런 상태가 되면은 공황장애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공황장애의 핵심은 심장 같은 우리 몸의 실질적인 장기에는 이상이 전혀 없지만 우리 자율신경계가 과민 반응하면서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발작 시에 나타나는 신체 증상은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낄 정도로 심한데, 이런 증상들이 죽거나 몸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황이 올라올 때 우리 뇌는 지금 정말 큰일 났다 라고 잘못 판단해서 심장이나 호흡, 근육, 장기들에게 과도한 비상신호를 보내드립니다. 공황장애의 핵심은 심장 같은 실질적인 장기에는 이상이 전혀 없지만 자율신경계가 과민 반응하면서 증상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발작 시에 나타나는 신체 증상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낄 정도로 심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죽거나 몸에 심각한 손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공황이 올라올 때 우리 뇌는 지금 정말 큰일 났다 라고 잘못 판단해서 심장, 호흡, 근육, 장기들에게 과도한 비상신호를 보냅니다. 지금 알려드릴 방법들은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 이런 비상신호를 줄이고 지금 안전하다
라는 정보를 다시 보내주는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는 5, 4, 3, 2, 1 감각 접지 기법이라고 합니다. 공황이 올라올 때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면서 눈으로 보이는 사물 5가지를 입으로 말해보거나 아니면 마음속으로 세어봐도 괜찮습니다. 하얀 벽이 보이네, 파란색 컵이 보이네, 검은색 의자가 보인다, 창문도 보이고 시계도 보인다. 이렇게 5가지를 세면서 눈에 보이는 거를 찾아서 말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손이나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촉감 4가지를 한번 찾아봅니다. 지금 의자에 엉덩이가 닿아 있는 느낌이 있고, 바닥에 발바닥이 닿아 있고, 이렇게 내가 책상을 만질 수가 있고, 내 머리카락을 이렇게 만질 수 있어. 4가지 촉감을 찾아봅니다. 그 다음으로 귀에 들리는 소리 3가지를 찾아봅니다. 저기 멀리서 차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 말소리가 들리고, 히터 소리가 들린다. 그 다음으로 코에 맡을 수 있는 냄새 2가지. 실내에서 나는 방향제 냄새라든지, 옷에서 나는 섬유유연제 냄새. 그 다음으로 입으로 느껴지는 맛 1가지. 입 안에 느껴지는 침의 맛. 아니, 물을 조금 마셔볼 수도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천천히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내가 찾을 수 있는 감각들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제 공황이 올라올 때 신체 증상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중을 하면서 쓰러지면 어쩌지? 죽을 것 같다. 이런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인 사고로 이어집니다. 이 기법은 머릿속에 공포에 대한 생각 대신 지금 이 자리의 감각 정보로 뇌를 다시 채워 넣는 방법입니다. 이런 감각 정보가 들어올 때 뇌가 다시 좀 정신을 차리고, 아, 나 지금 여기 있구나. 실제로 지금 당장 위험한 거 없구나. 라고 다시 판단하게 되고, 그에 따라 극심한 신체 증상도 좀 가라앉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호흡법입니다. 앞서서도 이제 호흡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 공황장애에서도 호흡의 곤란이 아주 잘 나타나요. 공황이 시작될 때 교감신경의 항진이 나타나고 호흡이 짧고 빨라집니다. 이에 의해서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띵한 느낌, 손발 저림이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느리고 깊은 호흡을 하는 것이 우리 몸의 미주신경, 이제 괜찮다, 진정해도 된다 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숨을 억지로 많이 마실 필요는 없고, 숨을 마시는 숨보다 내쉬는 숨을 더 길게 가져가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느리고 깊은 호흡을 할 때 심장 박동이 실제로 떨어지고 우리 몸이 위기 상황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아니면 서 있어도 상관없고요. 천천히 코로 3초 동안 숨을 들이마십니다. 속으로 하나, 둘, 셋 세면서 마십니다. 이때 숨을 들이마실 때 어깨나 이 목 이런 데 힘을 안 주고 배가 자연스럽게 부풀어 오르는 느낌만 느껴주세요. 마실 때 배가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으로. 그 다음에 속으로 5을 세면서 바람을 아주 천천히 내보내듯이 숨을 내쉽니다. 이렇게 3초간 마시고 5초간 천천히 내쉬고 하는 거를 10회 이상 반복합니다. 가끔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4초 동안 숨을 마시고 7초 동안 숨을 참고 8초 동안 내쉬는 478 호흡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원리는 동일합니다. 호흡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거는 느리게 호흡을 하고 내쉬는 숨을 더 길게 하고, 이렇게 숫자를 세면서 리듬 있게 숨을 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다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숨 마시고 내쉬는 시간은 본인이 편한 정도로 하시면 충분합니다. 이거를 근데 발작되면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꾸준히 연습해 둘 때 공황 상황에도 이런 호흡을 즉각적으로 하기가 쉬워집니다. 자, 세 번째는 현실 검증 문장 사용하기입니다. 공황 발작 때 우리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나 지금 죽는 거 아니야? 기절해서 쓰러지면 어떡하지? 뇌 손상같이 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은 불안한 생각들이죠. 이런 불안한 생각들은 자율신경계를 자극해서 신체 증상을 더 심하게 만듭니다. 심해진 신체 증상은 더 큰 불안을 유발하고, 불안은 다시 신체 증상을 심하게 만들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것이 공황 발작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정보를 의도적으로 나에게 넣어주는 작업입니다. 생각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이런 무서운 생각이 전부 진실은 아니구나, 뇌가 학습하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황이 올라올 때 제가 말하는 문장 중에서 잘 와닿는 것 1-2개를 골라두세요. 정해두시고 입 밖으로 작게 말하거나 마음속으로 계속 반복합니다. 지금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은 아니야. 지금 나타나는 거는 내가 아는 그 공황 발작이야. 지금 이 감각은 올라왔다가 금방 내려갈 거야. 내 몸은 놀라고 있는 거지 고장난 게 아니야. 금방 지나간다. 이런 말들에 감정적으로 동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발작이 일어날 때는 진짜 죽을 것 같이 무섭거든요. 그래도 이 현실 문장을 계속 반복합니다. 긴 설명보다 짧은 문장을 반복하는 게 내 뇌에 더 잘 들어갑니다. 자율신경계를 혼자서 직접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앞서서 자율신경계는 자동 조정 장치와 같아서 저절로 조절을 해야지 되고 내 의지대로 조절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누적된 스트레스와 피로 등이 원인이 돼서 이런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 능력이 약해진다고 했고요. 만약 이렇게 스트레스에 항상 예민하고 자율신경계가 과민해서 너무 힘든 환자분이라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내 자율신경계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스위치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호흡을 통한 자율신경계의 조절입니다. 이제 호흡이란 게 재밌어요. 왜냐면은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조절되기도 하지만 체성신경계를 통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도 있는 양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화가 나거나 불안하거나 초조할 때 같이 감정적인 동요가 있으면은 교감신경이 작용해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호흡이 이런 식으로 얕고 빨라집니다. 반대로 우리가 편안한 상황일 때, 몸이 이완하고 휴식하고 있을 때, 아니면 잠을 잘 때, 이럴 때는 부교감신경이 우세하게 작용해서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호흡이 느리고 깊어집니다. 그런데 이거를 내가 의도를 가지고 조절할 수도 있죠. 자율신경계가 막 과민 반응해서 불안하고 호흡이 빨라지는 상황일 때 내가 의도적으로 느리고 깊은 호흡을 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교감신경의 과민 반응이 완화가 됩니다. 마치 우리 몸에 지금 그렇게 위험한 상황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투쟁 도피 반응 유발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신호를 주는 것랑 같습니다. 그래서 호흡은 우리가 의도대로 자율신경계를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몸이 긴장, 스트레스 상태일 때, 교감신경이 항진됐을 때 하는 호흡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율신경 실조 환자분들이 실제로 이런 호흡을 많이 합니다. 아우 답답해요. 이렇게 호흡이 짧고 얕아집니다. 숨을 자꾸 들이마시려고 하게 되고 깊게 들이마시지 않는 느낌이 드니까 자꾸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느껴집니다. 호흡을 할 때 목과 어깨 근육이 과도하게 활성돼서 어깨가 들썩입니다. 이런 호흡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목이나 어깨 근육들이 실제로 많이 경직되고 두통이나 어지러움, 가슴 답답함, 호흡 불편감을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이게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과호흡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공황 발작입니다. 반대로 호흡을 통해서 우리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고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호흡을 깊고 느리게 천천히 하되 내쉬는 숨을 길게 하는 것입니다. 3초 정도 숫자를 세면서 천천히 마십니다. 숨을 천천히 마시는 것이 폐가 가득 찰 만큼 억지로 많이 마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5초 정도 숫자를 세면서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제가 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몸에 편안하게 힘을 뺀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몸이 잘 이완할 수 있는 환경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시는 숨보다 내쉬는 숨을 길게 합니다. 그리고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앞으로 나오고 숨을 내쉴 때 배가 들어가는 것을 의식하면서 합니다. 이제 숨 쉴 때 주된 역할을 하는 게 횡격막인데 이 횡격막을 충분히 이용해서 하는 호흡이고 이런 거를 복식호흡은 횡격막 호흡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호흡법이 공황장애나 불안장애, 자율신경계 이상 환자분들 아니면 스트레스와 관리가 필요한 모든 현대인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제가 앞서 설명한 명상과도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이런 호흡 훈련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10분씩 실시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불안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시행합니다. 근데 이게 하자마자 바로 효과가 나진 않아요. 처음 하면은 잘 집중도 안 되고 10분이라는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집니다. 한 3분 지나면은 잡생각이 나고 핸드폰 보고 싶고 그렇게 집중이 흐트러집니다. 하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훈련이거든요. 우리가 운동이나 동작을 잘 못해도 그 동작을 반복 훈련하면은 그 동작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호흡도 우리 근육을 가지고 하는 일종의 운동이고 호흡을 통해서 내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것도 꾸준히 훈련했을 때 더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3주 이상 시행했을 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잠을 못 자면 치매가 걸린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신 분들도 있지만 또 안 해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내가 잠 못 자서 억울한데 치매까지 온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먼저 좀 치매에 대한 얘기를 정의를 좀 더 먼저 해드릴게요. 치매는 우리가 기억을 하고 사고를 하는 그러한 부분, 뇌의 그러한 부분 기능이 손상된 이 질병이 바로 치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뇌 물리적인 충격을 받아도 이제 뇌가 손상이 되지만
하지만 잠을 못 자도 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잠을 못 자도 치매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는 뇌의 청소 시스템이라고 하는 글리프 시스템이 작동이 돼요. 그때 우리가 치매 유발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질 같은 뇌의 독성 물질들이 청소가 되고 배출이 됩니다. 근데 잠을 지속적으로 못 자게 되면 이런 뇌의 독성 물질들이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뇌에 이런 물질들이 축적이 돼서 뇌 손상을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전에는 이 잠의 중요성을 잘 모를 때는 시험 공부를 막 밤새도록 하면은 시험을 잘 보고 잠을 줄여서라도 막 공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잠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히려 잠을 잘 자는 학생들이 또 공부도 잘한다. 이런 얘기를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잠을 잘 때 우리가 기억 장치가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낮 동안에 많은 정보들을 받아들이잖아요.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고 또 맛도 보고 다양하게 온감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을 기억 장치에 저장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을 버리는 걸 잠을 자는 동안에 해요. 근데 우리가 잠을 제대로 못 자면은 이 기억을 저장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잠을 지속적으로 못 자는 불면증 환자분들의 경우는 이런 그 기억하는 활동들이 점차적으로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단기 기억력 장애라든지 이게 나아가서는 치매 유발 위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나이 드는 것도 억울한데 불면증까지 온다. 너무 억울하죠.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저도 많은 환자분들을 상담을 하는데 연세가 드신 분들이 주로 이제 불면증을 많이 호소를 해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잠을 잘 자고 죽음에 이를 수는 없으니까 점점 더 잠을 못 자면서 이제 죽음까지 가는 거라고도 보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어떤 분들은 같은 나이에서도 잠을 잘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어떤 노인의 불면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뭐 노화 자체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호르몬 부족이다 뭐 아니면은 뭐 근육이 없어서다 아니면 간 기능이 떨어져서다 아니면 심장 기능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대사 기능 뭐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귀결돼서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뇌의 혈액 부족과 수분 부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몸은 이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태어나서는 한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가들은 너무 잘 자는 거예요. 근데 나이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수분을 점점 잃어가요. 그래서 죽기 전에는 50% 이하가 되면 이제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신체적인 부분에서의 수분 부족도 탈수도 진행이 되지만 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뇌의 건조와 이 탈수가 시작되면서 잠을 못 자게 되는 아주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잠을 좀 잘 자고 동일한 연세에서도 또 노인분들 중에는 또 잠을 또 아예 못 자는 분, 또 잠을 잘 자는 분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 왜냐하면 동일한 연령대에도 평소에 이제 체수분 관리, 또 혈액 관리, 또 이 심장으로부터 뇌로 올려주는 어떤 혈액 순환이 잘 되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같은 동일한 나이대에서도 잠을 잘 주무시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의 경우 잠을 좀 더 잘 주무시기 위해서는 뇌를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보다는 평소에 전신에 혈관 관리를 잘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 방법은 평소에 근력도 챙기시고 수분 섭취도 열심히 해주시고 또 피를 잘 만들 수 있도록 영양 섭취도 잘 해주시고 이렇게 노력을 하시면 같은 나이대에서도 아마도 잠을 잘 주무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불면증 환자들을 제가 자주 만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도 심각한 불면증 환자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꿀팁을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불면증은 이 뇌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신의 혈관 근육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잠은 결국에는 전신의 건강 종합 점수가 양호해야지만 받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뇌 건강 따르고 내 육체 건강 따르고 이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나의 건강
건강 점수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예, 요즘 이렇게 뭐 건강 검진도 비싼 돈 주고 받으시지만은 가정용 인바디라고 있습니다. 인바디를 이렇게 들여다 보시면 아주 많은 유익한 정보들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체수분량과 근육량이에요. 인바디에 이 체수분량과 근육량을 보시면 아, 내가 체수분이 어느 정도 있고 또 혈액량이 대략 어느 정도 부족하냐 아니면 충분하냐 이런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근육이 굉장히 발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순환이 당연히 잘 되겠죠. 근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육량과 체수분량을 이렇게 좀 보시면은 아마도 이제 현재 나의 건강 상태를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데이터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하고 뭔가 순환에 도움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 물도 열심히 먹고 있지만 현재 내가 하고 있는 노력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느냐 이 부분도 계속 확인해 나가면서 조금씩 점수를 올려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인바디에 보면 또 인바디 점수라는 총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점수가 뭐 70점이다 하면 열심히 운동하시고 수분 잘 챙겨 드시고 노력을 하셔서 조금씩 점수를 올려가다 보면 또 잠도 더 잘 잘 수 있는 몸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립니다. 수면제의 부작용은 정말 수면제가 잘 듣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정말 너무나도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중독이 되는 거죠. 정말 한 번만 먹고 안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처음에 이제 수면제를 드시는 분들도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제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면 그렇게 애를 써도 안 오던 잠이 너무 쉽게 와버리니까 이 수면제의 늪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수면제 시작을 안 하게 해드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또 현재 이제 수면제를 좀 드시는 분들도 아직은 중독성이나 내성이 발생하기 전에 빨리 이제 끊으실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수면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이제 부작용 중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면제 자체가 잠을 더 못 자는 몸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수면제는 작은 굉장히 대부분 보면 약이 알약이 작거든요. 작은 알약 하나가 우리 몸에 수분을 엄청 많이 뺍니다. 제가 수분 섭취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탈수를 어마어마하게 일으키고요. 또 하나는 행복 호르몬이라는 세로토닌과 잠을 자게 하는 숙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만들 수 있는 영양소를 많이 소실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먹으면 먹을수록 수면제를 장기간 먹으면 먹을수록 세로토닌을 만드는데도 어려워지고 멜라토닌을 만드는데도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행복 호르몬이 없으니까 기분이 늘 우울해지고 나아가서는 우울증도 올 수 있고요. 또 낮에 만들어진 세로토닌을 가지고 밤에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을 만드는데 낮에 행복하지가 않으니까 밤에 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어떤 나쁜 악순환을 하게 되는 거죠. 행복해야 잠이 오는 이게 선순환인데 불행하면서 잠이 안 오고 잠이 안 오니까 또 불행해지고 이런 악순환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한번 수면제라는 늪에 빠지게 되면 영원히 이제 헤어나올 수 없고 스스로는 절대 잠을 잘 수 없는 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그 뇌의 그 청소 시스템, 글리폰 시스템이 수면제를 먹고 자는 잠에는 잘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수면제만 오래 드셔도 치매의 위험에 다 노출이 되고요. 많은 분들이 수면제 드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기억력에 문제가 많이 온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고 판단이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오는 건 두 번째고 이 사고 기능과 인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 기억력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 때문이라도 수면제 선택을 최대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숙면에는 사실 꿀팁이다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막 뭐 하나 이렇게 한 가지만 갖고는 좀 많이 힘든 상황이고요. 종합적으로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바로 또 즉효가 나지 않기 때문에 기간이라는 게 좀 누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꿀팁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제 자신도 이제 굉장히 극심한 불면증 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했던 경험 그리고 지금 그 경험을 토대로 많은 환자들을 이제 상담하고 도와드리는데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이제 수면제를 극복하고 이제 잠을 잘 자는 몸으로 갈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면 인지 행동 치료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좀 몇 가지 아주 핵심적인 것만 알려드릴게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첫 번째는 졸리기 전에는 절대로 잠을 청하지 말아라. 이 얘기가 뭐냐면 보통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뭐 한 2, 3시쯤에 잠이 들더라고 해도 한 9시부터 누워 계세요. 이건 별로 좋은 행동이 아니에요. 오히려 한 2시쯤 만약에 잔다 그러면 그 시간에 임박해서 아니면은 그 시간 살짝 지났을 때가 잠을 청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낮잠을 안 주무시는 거는 다 기본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낮에 그냥 이렇게 눈을 감는 것조차도 별로 안 좋습니다. 우리 인체는 눈을 감는 것도 잠으로 이렇게 그냥 간주해 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최대한 눈을 감거나 낮잠은 절대 안 주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평소 내가 잠을 못 자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잠이 깨도 그냥 아쉬워서 좀 더 누워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부족하게 자더라도 조금 더 빨리 일어나시는 거예요. 이러한 이제 이 3가지가 어떤 거냐면 수면의 압력, 수면 압력이라고 하거든요. 수면의 욕구 이런 것들을 극대화시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떤 효과를 내냐면 잠을 들이는 시간, 즉 인면 시간을 굉장히 짧게 만들어요. 이게 엄청 중요한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2시에 잠드는데 10시부터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다리는 2시간의 마음이 과연 평화로울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자야지 하고 누우니까 좋죠. 사실 자려고 누우면 굉장히 기쁘잖아요. 하루의 피로도 풀고. 근데 이게 한 30분, 1시간 지나가면 화가 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불안도 합니다. 그러면 교감신경이라는 게 굉장히 흥분이 돼요. 그러면 과연 자는데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인면은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인면 시간이 단축된다는 건 엄청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대부분의 이제 불면증 환자들이 잠의 깊이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수시로 깨기도 하지만은 그냥 바깥에서 조금만 부시럭거려도 일어나거든요. 그게 이제 억지로 잠을 들여서 얕은 잠을 그냥 계속 자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최대한 피곤함 또 수면의 압력을 이제 극대화시켜서 깊은 잠을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면 시간을 깨지 않고 통으로 자는 시간, 그 수면 지속 시간을 최대로 만들어줍니다. 사실은 우리가 30분, 1시간 이렇게 중간중간에 깨면서 6시간 자는 것과 3시간을 자더라도 아주 깊이 있게 자는 것은 만족도가 확연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면의 만족도가 많이 생기면 뭐가 생기죠? 세로토닌이 생깁니다. 그러면 밤에 멜라토닌이 더 잘 만들어져서 어떤 선순환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수면의 인지행동치료 제가 말씀드린 3가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게 오래 걷기와 햇빛 보기예요. 그러니까 즉 밖에 나가서 산책을 많이 하시는 걸 말씀드리는데 사실 불면증 환자에게 행복을 요구한다는 건 너무 무리잖아요. 우리가 행복감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잠 못 잔 분들한테 행복해라 이건 진짜 너무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햇빛을 보고 밖에 나가서 산책을 많이 하면 억지로라도 세로토닌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내 감정은 불행에 빠졌을지언정 밖에서 햇빛 보고 많이 걸어주시면 세로토닌이 생성에 굉장히 도움을 줘서 또 밤에 숙면을 유도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장시간 오래 그리고 요즘같이 햇빛이 좋은 때는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면증 치료는 겨울보다 이 여름이나 햇빛이 좋은 봄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 같은 때 많이 나가서 햇빛을 많이 저장하고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바로 물 마시기예요. 제가 뇌 건조와 탈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물을 정말 열심히 자주 충분하게 드셔주세요. 그런데 맹물을 많이 드시는 것, 즉 미네랄이 없고 염분이 없는 물을 드시는 건 오히려 탈수를 더 가속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먹는 물은 만약에 아무 미네랄이나 염분이 없는 물을 마신다고 해도 이 밖으로 나가는 물, 즉 소변으로 나가거나 땀으로 나가거나 우리 몸 밖으로 배출하는 물들은 다 미네랄과 염분을 가지고 있는 물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속 내부의 미네랄과 이 염분의 농도가 점점 희석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총 수분량을 줄입니다. 결국 탈수가 더 가속화된다는 거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체의
대부분의 미네랄과 굉장히 유사한 어떤 미네랄 조성을 가진 물, 그리고 일정량의 염분, 치액과 유사한 염분을 가진 소금물을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물을 또 제가 많이 드시라고 했더니 그냥 뭐 자기 전에 뭐 입막혀서 많이 드신다던가 한꺼번에 많이 드셔서 뭐 탈이 나게 한다던가 뭐 신장이 안 좋아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 드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간대별로 시간 나눠서 입을 적신다는 느낌으로 자주 드셔주시는 게 좋아요. 한꺼번에 다량의 물을 마시는 거는 당연히 심장이나 신장에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집중해서 드시는 건 또 숙면에 당연히 방해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잠자기 전 한 2시간 정도 텀을 두시고, 그리고 시간 쉬지 않고 마셔주시는 게 좋아요. 아무리 신장 기능이 약한 환자라고 해도요, 시간 나눠서 드시게 되면 충분히 많은 양의 물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해서 자주 집중적으로 마시지 말고 분할해서 자주 조금씩 입을 축인다는 느낌으로 계속 드셔주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많은 분들에게 모든 건강의 이제 그 건강법, 해결법을 물 마시기와 소금, 죽염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죽염이 무슨 뭐 만병통치약이냐, 물이 만병통치약이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 몸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생겼지만 세포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의 작은 물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에 둥둥 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결국 수조의 물이 충분하고 수조의 물의 어떤 수질이 물고기를 키우는데 적합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대인들은 영양 과다에 살고 있다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부족한 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 수조의 물의 수질과 물의 충분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기본값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하지 않고 뭐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드시거나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신다고 해도 이게 만족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거죠. 결국 수조에 있는 물고기에 수조를 채워주지 않고 오염된 물로 가득 찬 상태에서 물고기에게 영양제를 먹인다고 해서 효과가 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명활동은 다 물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전달자라는 물이 없으면 어떠한 물질도 만들어질 수가 없고요. 또 세포에 전달되지 도 않고 쓰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 마시기와 죽염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소금이 약이 되고 있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모든 식생활 환경 속에 첫 번째는 내가 노력을 특별히 하지 않고서는 탄수화물 과잉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모든 음식에 실질적으로 막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풍요 속에 이렇게 음식의 풍요에 살고 있지만 잘 들여다보면 단백질과 지방의 풍요보다는 탄수화물의 풍요에 살고 있어요. 많은 외식 업체나 어떤 식생활의 풍요로움이 탄수화물을 과다하게 사용하면서 우리가 만족도를 얻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소금이 약이 된 거예요. 이것들을 해결하는 게 가장 급선무가 되고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탄수화물 풍부 시대에, 정제당이 풍부 시대에 살지 않았다면 그분들에게 소금이 약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소금을 강조하는 거지, 제가 소금이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을 해서 강조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수많은 약물들, 독소의 시대에 살고 있고 또 다량의 음료수들, 가공식품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몸의 탈수를 굉장히 급속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 건강한 소금인, 그래도 천일염보다는 좀 더 건강한 소금이 이제 죽염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또 죽염에 강조를 하니까 죽염이 또 어떤 분들은 뭐 성질이 어떻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죽염수로 드시면 죽염의 이제 양적인 부분, 뜨겁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죠. 왜냐면 9번 불에 구워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중화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하고, 또 요즘은 오염되지 않은 물질이 없잖아요, 지구상에. 그런데 죽염 같은 경우는 9번 구워지면서 바다 오염 물질들이 이제 다 전소되어 날아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소금이 부종을 일으키거나 나트륨에 과다가 오지 않냐 이런 불안을 많이 호소를 하시는데, 죽염은 대나무 속에 9번 천일염을 넣으면서 구워질 때마다 대나무는 사라져요. 또 새로운 대나무 속에 죽염을 넣고, 그래서 9번 대나무가 죽염 속으로 스며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금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죽염이라고 하는 거죠. 대나무 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소금이 아니라 채소와 이 소금이 결합된 상태이기 때문에 소금의 어떤 유해성, 소금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지나친 뭐 부종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잘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대나무에서 또 받고 있고요. 또 인체에 굉장히 유익한 작용을 하는 셀레늄이라든지 유황이라든지 게르마늄과 같은
어디서도 얻어낼 수 없는 귀한 미네랄들을 동시에 얻어낼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 때문에 제가 죽염이 만병통치약이다, 소금이 만병통치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어떤 죽염의 성질 또 소금의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많은 분들이 우리 몸 자체의 기본값을 정상화시키는 걸 해보면 그렇게 많은 영양제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약사지만 사실 영양제를 많이 권해드리지 않고요. 이런 물과 죽염 그리고 음식만 가지고도 굉장히 난치성 환자들을 많이 고쳐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또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